51페이지죠. 그 챕터 5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입니다. 이번 챕터는 전형적으로 기출문제들을 보면 말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계산 문제가 나온 경우도 있죠. 말문제 위주로 대비하는 챕터고요. 이번 챕터는 이 챕터가 뭔지만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챕터죠. 참고로 제가 공부할 때는 어땠느냐? 당연히 헤맸죠. 왜냐하면 이번 챕터가 무슨 챕터인지는 몰랐거든요. 그림을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는 믿거나 말거나 2배 사근 연기의 6가지를 배워왔습니다. 자, 요거를 합산하면 합산시 특이사항이 5가지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2배 사근 연기를 배워야 했는데 내가 사업소득이 4천만 원이고 근로소득이 4천만 원이고 기타 소득이 1,000만 원이라고 쳐요. 왜 4천, 4천, 1,000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잖아요. 뭐에서 뭐 빼고 뭐에서 뭐 빼고 해서 이거라고 치죠. 그러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즉 6가지가 다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1년에 6가지가 다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 아무튼 있으면 있는 대로 저처럼 3개 있으면 3개를 더하면 이게 바로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해서요. 종소금액이 9천만 원이 나와야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언제나 1 더하기 1이 2가 아닐 수가 있는 것처럼 합산할 때 5가지의 특이사항이 있어요. 5가지 특이사항. 이 5가지 특이사항 때문에 4 더하기 4 더하기 1이 9가 아니라 8이 나오거나 10이 나올 수 있는데, 이 5가지의 특이사항을 배우는 게 이번 챕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스에 보시면 1점에 부당이익 계산, 2점에 결수금, 이여교선금, 3점에 공동사 합산과세, 4점에 채권이자, 5번째 기타 특례까지 해서 5개의 특례를 배우는 매우 독특한 챕터가 이번 챕터입니다. 주로 말문제 위주로 나온다고요. 챕터 5.1을 보시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죠. 아, 이거 참 법인세의 망령이 사라지려고 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죠.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인데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출제 교수라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법인세에서 내지 소득세에서 안 내거든요. 법인세가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법인세와의 차이점 위주로만 조금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3가지 요건이 엔드 요건으로 필요한데, 첫 번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그리고 2번째 조세부담을 부당히 해소해야 하니까 손해보는 척을 해야죠. 이 1번하고 2번까지는 법인세고요. 3번이 바로 여기에 소득세가 추가되는 거예요. 3번은 소득세에서만 있는 건데, 표류경비가 인정되는 특정한 소득만 부당행위에 걸린다는 게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점이죠. 이 3번이 중요합니다.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림의 1번이 1점이고요. 그림의 2번이 2점이고, 그림의 3번이 다음 페이지에 각각 3점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1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시험 문제에서 안 나온다고 믿으시면 되겠네요. 양가로 1번 친족관계는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배우자, 친생자로서 타인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등 양가로 2번, 3번은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단히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점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인데, 양가로 1번 원칙에 저한테 이미 법인세 때부터 공부하셨겠지만 고수저도, 고가양수, 저가양도만 문제가 돼요. 고수저도, 고율차입, 저율 대부 등 상대방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법인세와 동일하게 이럴 때 문제가 되고요. 양가로 2번 적용 배제, 이거 기억하세요. 직계 좀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 좀비속이 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서울이나 어디로 모셔가지고 같이 부양하고 사는 장남이나, 물론 차남도 있고 물론 딸일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부모님이 내 방 하나 쓰고 있다고 돈 받습니까? 안 받죠. 돈 당연히 안 받는데, 돈 안 받는 게 부당행위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부당행위는 내가 손해보는 척 하는 거니까요. 이익 보는 척 하는 거니까요. 손해보는 척 하는 거죠. 그 방 월세 받으면 50만 원인데 안 받았으니까 내가 손해본 거잖아요. 근데 설마 이게 부당행위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비용은 가사 관련 경비, 가사 집에서 쓰는 비용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임대업자들한테나 대상으로 하는 소리일 테니까 간단하게만 수업 목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3점이 중요합니다. 3점. 이게 과거에 말문제에 많이 나왔었죠.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 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특정 소득에 대해서만 부당행위가 잡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점이기도 하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땡땡 총수익 금액에서
땡땡 총수익 금액에서 땡땡 필요경비를 빼면 땡땡 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맞죠? 땡땡이 좀 어색하시면 가장 일반적인 게 사업이겠죠, 아무래도. 네?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에서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빼주면 사업소득 금액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맞죠? 제가 땡땡 소득 금액은 뭔가를 차감한 후의 개념이라고 분명히 개강할 때 얘기했어요. 소득세에서. 자, 결론적으로 잘 보세요. 부당행위는 이 소득 금액을 일부러 줄이다 걸리는 거예요? 늘리다 걸리는 거예요? 줄이다 걸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맞죠? 이 소득 금액을 줄이려면 총수익 금액, 즉 매출액이죠. 매출액을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줄여야죠. 즉 축소신고, 과소신고 해야 한다고요. 즉 매출 누락해야 돼요. 그리고 필요경비는 역으로 줄여야 돼요? 늘려야 돼요? 이거 늘려야죠. 맞죠? 이거 어려운 말 아니죠? 결론적으로 땡땡 소득 금액을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든지 경비를 많이 잡든지. 이해하셨죠? 즉 부당행위에 걸리려면 한마디로 경비를 많이 잡아야 한다고요. 즉 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부당행위는 경비가 인정되는 소득만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인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만 특이하게 법인세에서는, 소득세에서는 부당행위라는 게 걸립니다. 자, 2배 사근 연기퇴항, 이자, 필요경비 있어요, 없어요? 배당, 필요경비 있어요, 없어요? 사업 있어요, 없어요? 있죠? 써있잖아요, 사업. 2배 사근, 근로소득, 필요경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근로소득 공제라고 해서 그냥 정률로 빼주는 거 있잖아요. 없죠, 필요경비가. 2배 사근 연금소득도 제가 근로소득의 연장이라고 했으니까 필요경비 없어요. 연금소득 공제라고 해서 정률을 빼주는 것만 있지. 2배 사근 연기, 기타소득 필요경비 있어요, 없어요? 아까 한번 배웠잖아요. 있잖아요. 어떤 놈은 80% 있고 어떤 놈은 실발생 있죠. 2배 사근 연기 퇴, 아직 안 배웠지만 퇴직소득 필요경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제가 퇴직소득도 근로소득처럼 근로의 연장이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막 정률 공제만 빼주고 있으니까. 2배 사근 연기 퇴, 양도소득 필요경비 있어요, 없어요? 그건 있어요. 아직 안 배웠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필요경비 인정되는 게 3개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사업소득, 기타소득, 아직 안 배웠지만 양도소득까지만 필요경비가 인정되고 얘네들만 부당행위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소득세에서는. 이 아니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죠. 이거 소위 제가 박명수 배당이라고 해서 뒤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왜 박명수 배당은 필요경비가 인정될까요? 아시다시피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은 무늬만 배당소득이지 그 뿌리 원천이 어디서 나왔죠? 사업소득에서 나왔으니까 필요경비가 인정되겠죠. 맞죠? 사례 볼게요. 재밌는 사례입니다. 다음 중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첫 번째, 부친에게 주택을 임대해주고 부친이 무상으로 거주 중입니다. 당연히 부당행위 아니라고 그랬죠. 2번, 3번 잘 비교하셔야 돼요. 사업장의 여유자금을 친구에게 무상으로 대해줬어요. 내가 지금 장사하고 있는데 친구 녀석이 돈만 급하게 필요하니까 돈만 좀 급하게 한 달만 빌려달래. 그래서 1억을 빌려준 거예요. 그럼 나 원래 뭐 받아야 합니까? 이자 수익 받아야죠. 무슨 친구지간에 이자야라고 해서 제가 이자를 안 받아버린 거예요. 저는 지금 손해봤어요, 이익 봤어요? 손해봤죠. 근데 이게 이자 소득입니까? 사업 소득입니까? 이자 소득이니까 필요경비가 원래 없는 거라서 부당행위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니까요. 되게 특이하게. 답을 보시면 부당행위가 아님. 이거는 사업 소득의 회피가 아니고 이자 소득의 회피이므로 그 사업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행위에 안 걸립니다. 되게 신기하죠? 양가로 3번, 형으로부터 사업자금을 고율로 차입합니다. 자, 이번에 나 사업하는 사람인데요. 이번에는 내가 돈을 빌려오게 생겼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형한테서 돈을 빌려온 거예요. 형한테서 돈을 빌려왔는데 이 형이 나한테 돈을 빌려줬으면 내가 당연히 형한테 뭐를 갚아야겠습니까?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형이 나한테 너 얼마나 돈이 없으면 나한테 사업자금을 다 빌리겠니? 그냥 이자는 내가 안 받는 걸로 하겠다고 해서 내가 이제 이자를 안 갚을 수도 있는데 거꾸로 이 형은 나한테 높게 이자를 청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5%만 내면 되는데 형은 나한테 8%를 내랍니다. 뭐 이런 형이 다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이자를 한마디로 5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800만 원 냈으니까 나 지금 손해봤어요? 뭐 이득 봤어요? 뭐 봤어요? 이익 봤어요? 손해봤죠? 손해보는 척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이자 비용을 과다하게 잡은 거지 이자 수익 부분하고 관련 없잖아요. 즉 사업소득의 이자 비용을 너무 많이 잡은 거니까 이게 바로 필요경비에 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세로 보시면 부당행위 가로 열고 그 필요경비인 이자 비용을 과다 계상했으므로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자 소득과 달리 이자 비용은 필요경비의 문제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니까 부당행위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2번, 3번 꼭 구분하세요. 챕터 5.2에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공제 특례죠. 1점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처리 보시면 왼쪽 세로 중요합니다. 왼쪽 세로 구분 잘 하세요. 일반 사업소득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화살표 중요합니다. 타소득과 통산이 가능하고요. 양가로 2번 부동산 임대업 결손금은 타소득과 통산이 불가능하죠. 제가 얼마 전 강의에서 사업소득의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중에 딱 하나 부동산 임대업만 좀 독특한 규정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게 이 규정입니다. 자, 반가로 1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타소득 통산 안 돼요. 반가로 1번 결손금 공제와 반가로 2번 이월결손금 공제가 있는데 결손금 공제, 자 일반 사업소득이라고 해도 자신의 친구인 부동산 임대업부터 공제해주고 그 다음에 근연기, 그 다음에 2배 순으로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반가로 2번은 먼저 일반 사업소득에서 공제한 다음에 향후 10년 동안 반가로 1의 순서를 따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옆 페이지 제일 밑에 사례가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시고요. 양가로 2번 부동산 임대업 결손금 타소득은 통산 불가능한데 내용을 보시면 타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하고 향후 10년 동안 부동산 임대업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부동산 임대 중에서 비교적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그렇지 않으니까 주거용 건물 임대업만 위에 있는 양가로 1번 따라가시고 나머지 일반 임대업은 다 양가로 2번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옆 페이지 그림부터 한번 보고 바로 사례 좀 풀어드릴게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처음 공부하시면 생소할 뿐이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옆 페이지 일단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뭐부터 정리해준다? 뭐부터? 일반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이에요? 결손금이에요? 그냥 결손금이죠? 이거 먼저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순서가 부동산 임대업의 이월결손금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는 뭔 소린가 싶을 거예요. 참고로 일반 사업소득은 제가 지어낸 단어고요. 세법전에는 기타의 사업소득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뭔가 기타라는 말을 들으면 메이저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제가 일반 사업소득이라고 했어요. 이게 오히려 메이저예요. 저거부터 해준 다음에 일반 사업소득이 아닌 딱 한 가지 부동산 임대업 소득을 제 끝에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바로 사례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의 경우 2015년 종합소득 금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잘 보세요. 재밌습니다. 한 번만 제대로 공부하시면 재밌어요. 14년, 15년. 이 문제에서 제가 16년까지는 안 풀 테니까 16년은 굳이 쓸 필요도 없는데요. 16년은 안 풀 거니까. 보니까 자, 양가로 1번 사업소득이 있는데 이제 사업소득을 이번 챕터에서는 반가로 1번 일반하고 반가로 2번 부동산 임대로 나눠야 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근, 연, 기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연기까지. 맞죠? 근, 연, 기가 있는데 큰일 났네. 작년에도 이미 2월 된 결손금이 60이 넘어왔고요. 여기 30이 넘어왔어요. 그리고 큰일 났네. 올해 또 여기서 마이너스 10이 났어. 이건 안 쓸게요. 내년 문제는 안 풀 테니까.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40이 났고요. 그 다음에 얘는 50, 20, 30입니다. 이거 처음만 헷갈리지 되게 쉽다니까요. 자, 이거를 결손금이라고 불러요? 2월 결손금이라고 불러요? 이건 결손금이죠. 올해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뭐라고 부르죠? 이거는 2월 결손금이라고 부르죠. 작년 거 마이너스가 해소 안 되고 올해로 넘어왔으니까. 이것도 2월 결손금이라고 부릅니다. 이해하셨죠? 지금 일반 사업 결손금부터 먼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일반 사업소득에 작년 거 넘어온 이월결손금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의 이월결손금은 제일 끝에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부터 해결해줘야 하는데 얘도 어떤 순으로 해결해줘라? 근연기 문제 없지만 2배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근연기 문제 없지만 2배 순으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근연기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친구인 이 사촌인 부동산 임대업에서 먼저 없애자고 했죠. 기억하시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너 0으로 없앨래? 그럼 마이너스 60. 너 0으로 없앨래? 그러면 마이너스 10. 어렵지 않죠? 마지막으로 너는 10까지만 없앨래? 너는 이제 끝났다. 장렬히 전사했구나. 빨라요? 이거 뭐가 빨라요, 이게? 이거 세법이에요. 산수지, 산수. 자, 이제 이거 끝났으니까 2단계 일반 사업소득의 작년 거 이월결손금이 1로 옵니다. 마이너스 60. 자, 얘는 위아래로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이때니까요. 자, 너 마이너스 60이 여기 와서 얘부터 빨리 0으로 없애주고 너는 마이너스 50. 뭔 소린지 알죠? 그리고 다시 일로 와서 얘 없애주고 너는 장렬히 전사하고 그래도 아직 마이너스 20. 무슨 말인지 알죠? 자, 2014년에 마이너스 60은 2015년에 다른 놈하고 통산해도 여전히 마이너스 20이 남고요. 얘가 앞으로 몇 년 갈 수 있다고요? 몇 년? 앞으로 10년 동안 갈 수 있습니다. 즉 2013년까지. 2014년까지네요. 10년이니까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3단계 부동산 임대업의 이월결손금은 얘는 올해로 넘어와서 다른 애들하고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는 무조건 자기 자신인 부동산 임대업하고만 쭉 결손금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하니까 얘는 소위 외눈박이의 사랑, 오직 일방통행 사랑만 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이 40이 벌써 0으로 사라졌으니까 더 이상 얘는 써먹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페널티인 거 아시겠죠? 부동산 임대업은 다른 애들하고 통산을 못한다는 소리가 일종의 페널티예요, 페널티. 이렇게 해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통산을 공부하신 거예요. 자, 지금 배우신 결손금, 이월결손금 통산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한쪽에서 마이너스 났다고 해서 얘는 제쳐놓고 플러스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통산시켜준다니까요. 이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통산시켜주니까 결론적으로 이분은 2015년에 세금 낼 일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얘를 통산하지 않고 얘는 마이너스로 그냥 끝나버리고 얘네들은 세금을 플러스니까 내라고 하면 최악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배우신 건 좋은 겁니다.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특례죠. 자, 이제 좀 살 좀 붙여보겠습니다. 다시 52페이지로 오시면요. 52페이지 표 밑에 꽃 표시가 있네요. 아까는 안 보였는데 꽃 표시 좀 볼까요? 자, 금융소득 중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은 무늬만 종합과세이므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 제가 순서가 근연기 위로 올라가서 2배라고 했는데 2배 중에서도 배운 것처럼 2천만 원까지는 소위 원천징수 세율인 14%가 적용되는데 요거는 말이 종합과세지 무늬만 종합과세인 거죠. 왜냐하면 2천까지는 14%잖아요. 2천을 초과하는 것만 기본티니까 얘네들에 대해서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하고요. 그 밑에 금융소득 중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 여부 및 공제 금액을 결정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이 문제에서는 안 나왔지만 이자와 배당 소득이 5천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5천만 원은 2천만 원을 넘어가니까 종합과세예요, 분리과세예요? 종합과세지만 그래도 2천만 원까지는 14%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3천만 원에 대해서만 기본팁니다. 자, 그러면 2천까지는 통산을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공제가 안 되고요. 2천을 초과하는 3천만 원에 대해서만 이것도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는 게 뭐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나중에 세무회계 문제에서 풀 수도 있으니까 선택의 의미가 뭔지까지는 굳이 아실 필요는 지금은 없겠습니다. 자, 옆 페이지 가보시면요. 3점에 이월결손금의 공제 배제라고 해서 제가 배드를 붙여놨죠. 이월결손금 공제해주는 건 좋은 건데 얘는 배제니까 배드라고요. 양가로 1번 추계신고 결정하는 경우죠.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천재지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추계하는 경우는 괜찮은데 화살표 보시면 이때에도 결손금 공제는 가능합니다. 즉 올해 마이너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통산할 수 있는데 추계를 해버리면 작년도에 넘어온 금액을 통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결손금은 그래도 공제 가능해요. 아무리 추계해도.
양가로 이번에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라고 해서 국세 기본법에서 배우시는 게 있는데 그게 지난 경우는 국세 기본법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에도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점 보시면 결손금 소급공제 이한 환급이죠. 양가로 1번 요건. 이 환급은요. 작년에 세금 냈는데 올해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작년 걸 돌려달라는 게 소급공제죠. 이미 법인세에서 설명드린 걸로 기억하는데요. 양가로 1번 요건 보시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업은 안 됩니다. 오직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업은 안 되고요. 그 중소기업만 됩니다.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그 다음에 단기와 전기의 소득세를 신고기한에 신고했을 것, 마지막으로 환급 신청할 것. 이거 법인세랑 같죠? 법인세랑 반가로 1번만 다르고 반가로 2번, 3번은 같습니다. 양가로 2번 결손금 처리 순서, 결손금을 먼저 단기의 타소득과 통산합니다. 여기 있잖아요. 결손금을 단기의 타소득과 통산하고 그래도 미공제액이 있으면 전기에 한해, 즉 작년에 낸 것만 돌려받는데 얘는 작년에 낸 적이 없죠. 이거는 지금 소급공제가 아니라 2월공제 문제였어요. 소급공제는 올해 마이너스고 작년에 플러스면 작년에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게 소급공제라고요. 자, 다시 결손금을 먼저 단기에 타소득과 통산하시고 그래도 미공제분이 있으면 전기 것만 소급공제, 즉 전기 걸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가로 열고, 즉 사업소득 결손금 났다고 다른 거하고 통산하고 않고 전기 거부터 플러스를 돌려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소리죠. 내용에 써있죠. 즉 사업소득 결손금을 단기 타소득 통산부터 하지 않고 소급공제를 먼저 받을 수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줄을 보시면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는 그 소급공제 단위가 법인별이냐 사업장별이냐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규정이 유사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례 풀었고요. 넘기면 다음 페이지 답도 있죠? 다 이미 풀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챕터 5.3은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입니다. 자, 헷갈리면 안 돼요. 이번 챕터에서는 4 더하기 4 더하기 1이 9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특례들을 배우고 있다고 그랬고요. 이번에는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라고 해서 치킨집이 또 나왔습니다. 치킨집. 공동사업 치킨집에서 박명수하고 임성종이 지금 1억의 소득이 있다면 보시는 것처럼 박씨하고 임씨가 출자 비율이 5대5고 손익분비 비율이 4대6이라면 원칙적으로 박명수가 4천만 원 가져가고 임성종은 6천만 원을 가져온다고 그랬죠. 이때 만약에 박명수가 출자만 하고 치킨 한 번 안 구우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출자 공동사업자라고 불러서 배당소득이고, 저는 강의 끝나고 집에 가서 앞치마하고 치킨까지 튀겨버리면 소위 업무집행 공동사업자라고 해서 저는 사업소득 과세가 된다고 했었죠. 자, 지금은 그걸 잠깐 잊으세요. 임성종 씨도 박명수 씨도 둘 다 치킨을 튀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한 명이 출자 공동사업자다, 한 명은 업무집행 공동사업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둘 다 그냥 4천만 원과 6천만 원만 4대5로 분배받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표의 오른쪽 세로에 공동사업 합산과세라는 거에 걸리면, 이거 안 좋은 거거든요. 제가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걸리면 박명수 씨는 이름만 빌려준 거고 아무것도 안 했고 임성종 씨가 다 했다는 게 사실이 탄로가 나면 임성종 씨한테 1억을 전액을 독박 씌우게 하는 제도가 바로 이 공동사업 합산과세입니다. 밑에 있는 코 표시 한번 읽어볼까요?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의 손익은 손익 분배 비율, 즉 4대6 이걸로 안 분해야 하나, 조세 회피 목적으로 만약에 박 씨의 명의만, 즉 이름만 빌려서 박 씨가 임 씨가 마치 공동사업하는 것처럼 꾸민 것이 적발되면 손익분배 비율이 가장 큰 사람인 임성종 씨에게 100%를 과세하는 게 공동사업 합산과세라는 안 좋은 제도입니다. 안 좋은 제도라고 하긴 좀 뭐하죠. 나쁜 짓을 했다 걸리면 과세를 시키는 제도니까 뭐 정의사회를 구현하게 한 제도이긴 하죠. 밑에 있는 그림 좀 볼까요? 자, 1단계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단계로서 위에 있는 그림에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얼마였죠? 1억이었죠. 1억 기억하죠?
자, 박스 보시면 개인별로 보지 않고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서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치킨집을 몇 명이 하고 있어요? 2명이 하고 있죠? 그러면 1억을 구할 때 2명이 중요하게요? 안 중요하게요? 안 중요해요. 그냥 1명이 하는 걸로 봐요. 예를 들어서 2명이 한다고 이거 사업장을 2개로 봐버리면 되게 우스꽝스러운 일이 발생해요. 제가 똑같은 말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접대비 한도가요. 접대비 한도가 2,400만 원이 나옵니다. 중소기업은. 근데 만약에 2명이 장사했다고 이거를 2명 각각 한도를 줘버리면 한도가 4,800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왜 10명이 하지, 10명이? 10명이 공동사업하면 2,400만 원씩 10명이면 한도가 2억 4천 나오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박스 읽어보면 아무리 공동사업을 한다고 해도요. 세금 계산은 그냥 한 사람이 하는 걸로 보고 세금 계산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이 그림에서 치킨집에 얼마 소득 나온 거예요? 1억 나온 거예요? 한 사람이 한 걸로 봐야 돼요. 주 1번 좀 볼까요? 1단계 유의사항. 공동사업장 자체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건 아니고 일단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접대비 한도액의 기초금액은 1200이나 2400에 인원수 곱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번에 2단계로 가십니다. 그림의 2단계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분배하는 단계로서 2-1의 원칙부터 보시면 공동사업자 간의 약정된 손익 분배 비율 없으면 지분비를 따라서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합니다. 2-2의 특례, 이게 지금 배우는 거죠. 특례는 공동사업자의 동거가족의 소득을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5.3의 제목이 뭐예요?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 특례라고 해서 공동사업 합산과세를 배우는데 많은 학생들의 오해가 여기 있는 그림 자체가 공동사업 합산과세라고 오해하던데 그렇지 않아요. 이 그림은 일반적인 공동사업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고 그 중에 2-2만 공동사업 합산과세입니다. 말이 좀 어려웠나요? 다시요, 다시. 이 그림은 그냥 공동사업을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에요. 1단계에서는 2-3명으로 보래요? 1명으로 보래요? 1명으로 보래요. 2단계에서는 뭘로 나누래요? 그냥 손익분배 비율 6대4로 나누래요. 근데 2-2에서 혹시나 박명수 씨가 명의만 빌려준 사람, 명의 회피의 분산을 위해서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란 사실이 발견되면 그게 2-2이고 이게 바로 공동사업 합산과세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사업, 지금 5.3의 공동사업 합산과세는 이 그림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선량한 공동사업자들 여러 명, 2명, 3명이 하면 한 사람한테 독박을 씌운다. 분배 비율로 안 분한다? 안 분하는 게 일반이라니까요. 공동사업 합산과세는 그래 내가 쉽게 얘기하마. 공동사업 합산과세는 제가 아직 실무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4대6으로 분산시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요, 없어요. 실무에서 얼마나 많은데. 이게 잘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려야 공동사업 합산과세죠. 실무에서 이거 잘 안 걸려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책에서나 공부하는 거지 실무에서는 2-2 공동사업 합산과세가 잘 안 걸립니다. 웬만하면. 자, 3단계는요. 공동사업장이 아니고 드디어 공동사업자죠. 자, 그러니까 1단계와 2단계는 이 치킨집 공동사업장 얘기라면 3단계는 4대6으로 배분했든 0대 10대 빵으로 배분했든 아무튼 각자 배분된 금액을 알아서 박명수와 임성종이 자기들이 알아서 신고하는 게 바로 3단계입니다. 박스 읽어볼게요. 분배된 소득금액을 자신의 다른 소득금액에 더하여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신고납부하는 그 마지막 개인 플레이, 마지막으로 하는 개인 플레이가 바로 이 3단계라는 거죠. 주 2의 2-1단계 유의사항 동그라미 1번 업무집행 공동사업자에게 경영참여 대가로 지급한 보수는 그 공동사업자의 분배 소득에 더하라. 왜 닭을 좀 더 튀긴 사람한테 좀 보수 더 줄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공동사업자의 분배 소득에 더하라는 소리고요. 2번 우리 소득만이 아니라 결손금도 손익 분배비에 따라서 분배해서 각 공동사업자가 분배된 결손금을 각자의 소득에서 공제함. 굿이라고 써놨죠.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은 플러스 1억이 나왔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1억이 나온다면 이 결손금도 가져간다, 가져가지 않는다? 이것도 가져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나온 건 가슴 아프지만 이 마이너스를 4대6으로 나눠 가질 수 있으니까
자신의 또 다른 플러스하고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만 시켜버리면 세금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라고 가슴 아프지만 제가 굿이라고 붙여놨던 것이고요. 가로 열고 이 2월 결손금이 분배되지 않고 공동사업장 단위로 그대로 이월되는 것은 제가 아니라고 써놨고요. 단 이 중에서 출자공동사업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출자공동사업자의 경우는 배당소득이므로 결손금의 공제제도는 따로 없습니다. 동그라미 3번 실제 분배된 소득금액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손익분배비율이 더 중요하니까 손익분배비율에 따라서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을 따라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3번에 공동사업 합산가세죠. 의의 보시면 지금 2-2의 그 공동사업 합산가세를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특례.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주된 공동사업자 가로 열고 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소위 몰아서 0대10으로 몰아서 한 사람한테 과세하는 게 공동사업 합산가세입니다. 한마디로 장난치다 걸리면 공동사업 합산가세를 받는데 실무에서는 많이 잘 걸리진 않습니다. 확인하기가 힘들거든요. 양가로 해본 특수관계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및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양가로 3번의 합산대상 소득은 사업소득만 과세가 되는 것이지 공동사업장의 이자, 배당소득 등은 그냥 원래 손익분배비율을 따라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 합산가세는 오직 사업소득에만 있는 제도니까요. 양가로 4번 주된 공동사업자 누구한테 몰빵으로 한 번에 과세하느냐. 아까 누구였습니까? 누구였냐면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람이었죠. 4대6일 때 60% 가져가기라는 사람한테 100% 매기는 거였잖아요. 반가로 1번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 반가로 2번 손익분배비율이 만약에 박명수하고 임성종이 5대5로 갔다면 공동사업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많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박명수가 더 많겠죠. 무한도전을 찍으니까. 반가로 3번 공동사업 이외의 종합소득도 같대요. 이 거짓말이죠. 임성종하고 박명수하고 5대5로 나눠 갖기로 했는데 둘 다 종합소득도 똑같은 거예요. 뭐 그럴 수가 있겠어요? 좀 쉽지 않은데요. 그런 경우라면 직전과세 기간에 종합소득이 더 많은 사람을 몰빵 대상자로 보시면 되고요. 반가로 4번은 진짜 거짓말이겠죠. 직전과세 기간에 종합소득마저도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그냥 한 명 신고한 사람, 그 사람이 총대를 매는 겁니다. 단 이것도 없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꽃표시 보시면 일정한 사유라고 해서 조세 피목적인데 이게 바로 4대6으로 나누지 않고 0대10으로 과세되는 그 단초가 된 빌미죠. 한마디로 장난치다 걸린 게 바로 이 꽃표시인데요. 수업 목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1번 공동사업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료, 소득금액에 대해 지분 비율,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 및 공동사업자 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한마디로 그러니까 거짓 신고하다 걸린 건데요. 이게 왜 수업 목적으로 중요하지 않냐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가 도대체 얼마나 다른 게 현저하게 다른 경우인지 상당히 주관적인 표현이다 보니까 잘 시험에서 이걸 물어보진 않죠. 그냥 시험에서는 줍니다. 임성종 씨와 박명수 씨가 치킨집을 운영하는데 요거는 공동사업 합산과세 대상이다 라고 딱 줘버리기 때문에 이 꽃표시까지는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죠. 동그라미 2번 공동사업자의 경영 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 및 자산, 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다. 이거 역시도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실 필요도 없고요. 수업 목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 4번에 공동사업 기타 규정인데요. 이거 뭐 제가 그냥 중요한 것만 한두 개 읽어드리죠. 양가로 1번 원천징수 세액의 배분입니다.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에 대해서 혹시나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으면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에 따라서 안분하시고요. 가산세 배분은 좀 보셔야 하거든요. 가산세 배분, 반가로 1번에 공동사업장과 관련 있는 가산세, 예를 들어서 1억의 사업소득을 아까 사업소득이 1억이었잖아요. 그걸 구할 때 몇 개 증빙을 못 받아왔다거나 적격증명서류, 불성실 가산세 등 공동사업과 연관이 있는 것은 이것도 가산세를 손익분배비율에 따라서 안분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로 열고 무기장 가산세는 그냥 그 기장 안 한 사람, 공동사업자별로 계산하시는 거고요. 기장 안 한 사람. 반가로 이번에 공동사업장과 관련 없는 가산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인데 잘 들어보세요. 소득을 1억을 확정한 다음에
4대 6으로 나눴든 0대 10으로 나눴든 이제는 그 나눠가진 소득은 누가 책임지고 신고해야 합니까? 박명수와 임성종이 각각 알아서 신고해야 하는데 이게 바로 신고가 안 들어간 게 무신고가산세죠. 이거는 소득을 구하던 1억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후반 작업이 지금 안 돼 있는 겁니까? 후반 작업이 안 돼 있는 거라고요. 즉 공동사업장과 관련 있는 게 아니라 공동사업자 한 명 한 명이 지금 뭔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가로 열고 예를 들어서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 환급신고가산세, 납부 환급 불성실 가산세 이런 것은요 배분할 필요 없어요. 그 짓을 그 행위를 안 하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이렉트로 가산세를 물려버리면 되기 때문이죠. 이해하셨어요? 양가로 3번 납세 의무. 원칙은 거주자별로 납세 의무이므로 연대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임성종하고 박명수는 연대납세 의무가 없는데 반가로 2번 장난치다 걸리는 공동사업 합산과세라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해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납세 의무가 있고요. 양가로 4번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경영참여자 즉 닭을 좀 더 많이 튀긴 사람한테 지급한 보수는 보시면 해당 공동사업자의 소득 분배로 보고 그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을 해야 하고요. 단 그 보수를 비용 처리하면 대표자한테 급여가 나간 거니까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일단은 세무조정 한번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5번, 6번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도 되게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요. 이 사례 되게 쉽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사업소득 배운 거 있죠? 사업소득 배운 것만 잘 이해하시고 푸신 다음에 나중에 뭐만 잘하면 됩니까? 안분만 잘하시면 되는 거니까 문제를 풀어보시고 혹시 문제가 안 풀리면 5장에 공동사업 합산과세라는 특례가 어렵다라고 핑계대지 마시고 내가 3장의 사업소득을 아직 잘 이해 못했나 보구나 해서 사업소득을 다시 가서 문제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말만 5장 문제지 일단은 사업소득 금액을 확정한 다음에 안분만 잘하면 된다니까요. 문제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뒤에 5.4, 5.5는 잠깐만 여기서 강의 쉬었다 계속 강의 진행하겠습니다.